엄마가 아파서 제가 대신 왔어요. 꼬마 아가씨가 면접장에 들어섰을 때 백만장자 CEO가 보인 자음 행동은 정말 믿을 수 없었죠. 여보세요. 죄송해요. 사라의 목소리는 전화기를 귀에 대고 있는데도 떨렸어요. 열이 온몸을 태우는 탓에 숨이 얕고 가빴죠. 저, 저 병원이에요. 정말 가고 싶었는데, 준비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면접은 재조정하지 않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오시지 않으면 지원은 취소됩니다. 감사합니다. 뚝! 전화가 끊겼어요. 사라의 팔이 힘없이 옆으로 떨어졌어요. 마치 모든 기운이 빠져나간 것 같았죠. 병실의 하얀 천장을 멍하니 올려다봤어요. 블라인드 틈새로 희미한 아침 햇살이 스며들었고요. 시야가 흐릿했지만 열대문만은 아니었어요. 가슴속 깊이 슬픔이 가라앉았죠. 천천히 시선은 옆구리에 꼭 끼안고 있는 낡은 가죽 가방으로 향했어요. 그녀의 삶의 끈이나 마찬가지였죠. 가방을 더 바싹 당겨 떨리는 손가락으로 열었어요. 그 안에는 밤새 정성껏 타이핑하고 인쇄한 이력서가 투명 파일에 고이 담겨 있었어요. 작은 희망의 쪽지도 맨 위에 놓여 있었죠. 이건 더 나은 시작이야. 눈물이 소리 없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제발, 그녀는 거의 들리지 않게 속삭였어요. 이 기회를 빼앗아 가지 마세요. 제 딸에게 필요해요. 우리 딸은 더 좋은 것을 누릴 자격이 있어요. 방 한쪽 조용한 구석에는 어린 소녀가 플라스틱 병원 의자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다리는 바닥에 닿지 않고 흔들거렸죠. 이름은 릴리, 4살이었고 꿀색 머리에 아침 하늘처럼 파랗고 맑은 눈을 가졌어요. 엄마가 매일 희생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식당에서 늦게까지 일하고 지쳐 돌아와서도 잠들기 전 자장가를 불러주는 모습을 봤죠. 망가진 토스터를 덕테이프와 숟가락으로 고치는 것도 봤고요. 릴리가 먹을 수 있도록 저녁을 거르는 엄마의 모습도 지켜봤죠. 그리고 이제 릴리는 엄마가 우는 걸 보고 있었어요. 아무 말 없이 그저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작은 손은 무릎 위에서 꼭 쥐어져 있었고 얼굴은 나이보다 훨씬 진지해 보였죠. 사라가 약과 열에 겨우 잠이 들었을 때 릴리는 의자 위에 서서 엄마의 축축한 이마에서 머리카락 한 가닥을 살짝 쓸어 넘겨줬어요. 그리고는 의자에서 내려왔죠. 조심스럽게 가방으로 다가가 천천히 지퍼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파일을 꺼냈어요. 엄마가 일주일 동안 밤마다 보던 그 파일이었죠. 한참 동안 그걸 바라보다가 몸을 돌려 옷걸이로 향했어요. 그리고 가장 좋아하는 분홍색 원피스, 소매에 작은 하얀 리본이 달린 원피스를 집어들었죠. 소리 없이 옷을 입고는 양손으로 자신보다 훨씬 큰 파일을 꼭 부여잡고 병실을 나섰어요. 복도를 따라 간호사들과 환자들, 늘 고장나 있던 커피 머신을 지나 걸어갔죠. 아무도 릴리를 알아차리지 못했고 아무도 그녀를 막지 않았어요. 1층으로 가는 길을 찾아 병원 밖으로 나섰어요. 아침 도시는 차가운 바람으로 릴리의 작은 몸을 감쌌지만 그녀는 움츠러들지 않았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알고 있었죠. 엄마가 냉장고에 붙여둔 팜플렛에서 그 건물을 봤었거든요. 사람들로 북적이는 도시 속에서 사람들은 너무 바빠 홀로 걷는 작은 소녀의 단호한 발걸음을 알아채지 못했어요. 그녀는 자기가 가야 할 곳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듯 당차게 길을 건넜어요. 버스 번호를 기억하고 있었기에 제대로 된 버스를 탔죠. 마치 마법이라도 든 것처럼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것처럼 파일을 가슴에 꼭 껴안고 있었어요. 40분 뒤 릴리는 마치 영화에 나올 법한 높이 솟아오른 유리 건물 앞에 서 있었어요. 건물 앞에는 브레이든 앤 컴퍼니 글로벌 솔루션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죠. 그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안으로 들어섰어요. 브레이든 앤 컴퍼니의 접수실은 여느 아침처럼 활기찬 분위기였어요. 대리석 바닥을 긁는 발소리, 조용한 대화 소리,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닫히는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접수 데스크 뒤의 샬럿은 오전 면접 스케줄을 훑어보고 있었는데 대리석 위로 작은 그림자가 드리워졌어요. 그녀가 고개를 들자 데스크만큼도 채 되지 않는 작은 소녀가 서 있었죠. 부드러운 분홍색 원피스에 어깨에는 하얀 리본이 달려 있었고
양말은 신발 위로 뭉쳐져 있었어요. 꿀빛 금발머리 한 가닥은 작은 빨간색 머리핀으로 고정되어 있었죠. 파란 눈은 크고 호기심 가득했으며 더없이 진지했어요. 샬럿은 눈을 깜빡였어요. 혹시 방문객 아니가 길을 잃은 건가 싶었죠. 아가야. 그녀는 천천히 데스크 너머로 몸을 숙이며 말했어요. 누구를 찾고 있니? 소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 몸통만한 파일을 꼭 쥐었어요. 면접 보러 왔어요. 그녀는 간단히 말했죠. 잠시 침묵이 흘렀고 샬럿은 방금 들은 말을 이해하려고 애썼어요. 면접이라고? 그녀는 놀라서 되물었어요. 네. 소녀는 다시 말하며 파일을 더 높이 들었어요. 엄마 거예요. 엄마는 정말 대단한데 오늘 아파서 제가 대신 왔어요. 샬럿은 소녀를 멍하니 바라봤어요. 주변의 직원 몇몇은 발걸음을 늦추고 점점 흥미진진해지는 상황을 지켜봤죠. 아가, 이름이 뭐니? 릴리요. 엄마 이름은? 사라 파커요. 샬럿은 재빨리 자신의 목록을 훑었어요. 거기 있었어요. 사라 파커, 9시 면접 예정. 오늘의 마지막 면접 대상자였죠. 그녀는 망설였어요. 잠시만 기다려주렴, 릴리. 그녀는 귀에 꽂은 이어폰을 눌러 말했어요. 리나, 브레이든 씨께 내려오시라고 전해주세요. 마지막 면접건인데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위층,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유리벽으로 된 세련된 임원실에서 알버트 브레이든은 홀로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32살의 그는 깔끔한 네이비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뛰어난 능력과 사업에서는 무자비한 것으로 유명했지만 성공한 만큼이나 감정적으로는 냉정한 사람이었죠. 그는 맨몸으로 회사를 세웠고 그 과정에서 잡담이나 휴일, 가족 같은 것에는 흥미를 잃어버렸어요. 대부분의 면접날은 늘 실망만 안겨주는 일상적인 일이라고 생각했죠. 그때 비서가 문가에 나타났어요.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죠. 알버트, 이번 면접은 직접 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는 눈썹을 치켜떴어요. 하버드 졸업생인가 아니면 구글 전직 매니저인가? 둘 다 아니에요. 그녀가 말했어요. 아주 특별해요. 그냥 내려와 보세요. 알버트는 한숨을 쉬고 자리에서 일어나 시계를 고쳐차고 아래층으로 향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그는 너무도 예상치 못한 광경에 멈칫했어요. 거기 소화전보다 조금 더 큰 아이가 로비 한가운데 서 있는데 마치 그곳이 자기 집인 양 당당했죠. 릴리? 그를 보는 순간 릴리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아저씨가 사장님이에요? 그녀가 천진난만하게 물었어요. 알버트는 눈을 깜빡였어요. 그래, 내가 맞아. 엄마 서류 보여드리려고 왔어요. 그녀는 곧장 그에게 다가갔어요. 엄마가 아픈데 이 일 정말 하고 싶어 하고 받을 자격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녀는 양손으로 파일을 건넸어요. 파일은 살짝 더러워져 있었고 모서리가 구겨져 있었지만 그는 받아들였어요. 방안은 순식간에 고요해졌고 수십 명의 사람들이 숨죽이며 이 상황을 지켜봤어요. 알버트는 릴리를 한참 동안 지그시 바라봤어요. 그리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의 입꼬리가 아주 살짝 하지만 진심으로 올라갔죠. 그는 샬럿을 돌아보며 말했어요. 다음 15분 동안 내 스케줄을 비워요. 샬럿은 눈을 깜빡였어요. 서장님, 지금 면접 중인데요? 그는 릴리에게 다시 몸을 돌려 복도 쪽으로 손짓했어요. 가볼까? 릴리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회의실 안에서 알버트는 릴리를 위해 의자를 빼줬어요. 아이에게는 2배나 큰 의자였지만 릴리는 익숙한 듯 의자 발판에 발을 올리고 올라앉았죠. 알버트는 맞은편에 앉아 파일을 열고 이력서를 훑어보면서 이따금씩 릴리를 쳐다봤어요. 잘 릴리, 그는 목소리 톤을 조절하며 물었어요. 내 엄마가 왜 여기서 일하고 싶어 하는지 말해줄래? 릴리는 살짝 앞으로 몸을 기울여 테이블 가장자리에 손을 얹었어요. 목소리는 또렷했고 연습한 티 없이 솔직했죠. 엄마는 정말 열심히 일해요. 그녀가 말했어요. 엄마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사세요. 늘 저를 위해 돈을 모으시고요. 식당 일이나 청소 같은 몸 쓰는 일 말고 다시 머리를 쓰는 일을 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어요. 알버트는 미동 없이 그녀를 바라봤어요. 엄마는 대학교도 다녔는데 끝까지 못 다녔대요. 릴리가 덧붙였어요. 제가 생겨서요. 그는 천천히 눈을 깜빡였고 턱은 굳어졌어요. 네 생각엔 엄마가 여기서 잘할 것 같니? 릴리는 힘껏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는 정말 똑똑하고 착해요. 항상 사람들을 도와줘요. 알버트는 다시 이력서를 내려다봤어요.
이번에는 모든 줄을 더 꼼꼼히 읽었죠. 그러고는 다시 소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릴리, 너는 왜 오늘 여기에 왔니? 그녀는 웃었어요. 엄마가 전화 끊고 나서 정말 슬퍼했어요. 저한테 더 좋은 삶을 주고 싶다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도우러 왔어요. 알버트는 살짝 뒤로 기댔어요. 그의 표정은 조금 풀렸지만 그를 아는 사람이라면 뭔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을 만큼이었죠. 그는 작게 진심으로 미소 지었어요. 그럼 그는 파일을 조용히 다듬며 말했어요. 면접을 시작해볼까? 알버트는 테이블 건너편에 앉아 사라의 이력서 위에 손을 느슨하게 올려두었어요. 더 이상 이력서를 읽지는 않았지만 그의 시선은 맞은편에 앉은 어린 소녀에게 고정되어 있었죠. 자세는 바르고 다리는 흔들거렸으며 눈은 밝고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는 평소답지 않게 부드럽게 말을 건넸어요. 말해줄 수 있니? 그가 물었어요. 네 엄마는 어떤 분이니? 릴리는 무릎 위에 손을 모으고 눈을 깜빡이며 생각했어요. 그리고는 조용히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는 하루 종일 일해요. 항상? 그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물었어요. 어떤 일을 하는데? 집 청소도 하고 가끔 식당 웨이트리스도 해요. 가끔은 사람들 집에 음식 배달도 하고요. 거의 앉아있지도 못해요. 알고트는 살짝 인상을 찌푸리며 계속 말하라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는 자기한테 아무것도 안 사요. 릴리가 덧붙였어요. 신발에 구멍이 나도 아직 괜찮아 라고 하면서 대신 저한테 새 신발을 사줘요. 알버트는 소녀의 발을 내려다봤어요. 반짝이는 별이 박힌 하얀 운동화였죠. 새롭고 깨끗한. 이제야 알겠네. 엄마는 항상 저를 먼저 생각해요. 릴리가 말했고 그녀의 작은 목소리는 매 순간 부드러워졌어요. 방 안에는 긴 침묵이 흘렀어요. 도시의 소음은 두꺼운 창문에 막혀 희미하게 들렸죠. 그 정적 속에서 알버트는 가슴 속에서 뭔가가 움직이는 것을 느꼈어요. 너무 오랫동안 멈춰있던 무언가였죠. 네 엄마 대학 다녔니? 그가 부드럽게 물었어요. 릴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다녔어요. 엄마는 공부하는 걸 정말 좋아했는데 끝까지 못 다녔대요. 제가 생겨서요. 알버트의 숨이 턱 막혔어요. 그는 의자에 살짝 기대어 앉았고 시선을 릴리에게서 떨어지지 않았죠. 엄마가 그랬어요. 릴리가 말을 이었어요. 후회하지 않는다고요. 제가 뭐든 멈출 수 있는 가장 좋아하는 이유라고요. 그 순수하고 충성심과 희생으로 가득 찬 문장은 진실의 무게로 다가왔어요. 알버트는 파일을 닫았어요. 그는 상상할 수 있었죠. 똑똑하고 야망 가득하며 잠재력이 넘치던 젊은 여자가 갑자기 홀로 남겨진 모습. 가족의 지지도 파트너도 없이 아기와 함께. 그리고 그녀는 도망치는 대신 그 아기를 중심으로 삶을 꾸리기로 선택했죠. 설령 바닥을 닦고 식당에서 일하고 밥을 거르는 한이 있더라도 말이죠. 그런 강인함은 이력서에 적혀 있지 않았어요. 네 엄마를 위해 무엇을 원하니? 그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릴리는 다시 고개를 기울이며 생각했어요.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녀가 말했어요. 엄마는 항상 피곤해하는데 제가 그림 그려주거나 같이 만화 볼 때는 웃어요. 엄마는 그냥 휴식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녀는 잠시 멈췄다가 바다처럼 넓고 파란 눈으로 그를 올려다봤어요. 엄마는 돈 많이 필요 없대요. 그녀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그냥 주말마다 아이스크림 사 먹을 수 있는 직업이면 된대요. 알버트는 멈칫했어요. 그 단순하고 가슴 아프게 순진한 말 한마디가 그의 단단한 갑옷 같은 마음을 깨뜨렸죠. 엄마가 언젠가 속삭였어요. 릴리가 말했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저한테 아이스크림 조금이라도 사줄 수 있으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여자일 거라고요. 그는 침을 꿀꺽 삼켰고 잠시 숨쉬는 것을 잊었어요. 그들 사이의 침묵은 이제 두꺼웠지만 어색함이 아니라 경외심으로 가득했어요. 릴리는 의자에서 다시 흔들거리며 몸을 움직였어요. 알버트는 마침내 몸을 앞으로 숙여 파일을 테이블에 조용히 놓았어요. 릴리, 그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이 방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면접봤단다. 그녀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너만큼 중요한 말을 해준 사람은 없었어. 릴리는 그의 말이 무슨 뜻인지는 정확히 몰랐지만 좋은 일이라는 걸 직감하고 웃었어요. 내 생각에 그는 신중하게 단어를 고르며 천천히 말했어요. 내 엄마는 우리가 정말 필요한 사람인 것 같구나. 릴리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정말요? 알버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이야. 그리고 자신조차 설명할 수 없는 이유로 덧붙였어요. 그리고 내가 아주 맛있는 아이스크림 가게를 아는 곳이 있단다. 그녀는 환하게 웃었어요. 엄마가 좋아할 거예요. 그는 이제 조금 더 환하게 눈까지 미소 짓는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어요. 드물게 보이는 미소였죠. 잠시 동안 그는 상상에 잠겼어요. 사라가 절박함이 아닌 위험을 가지고 자신 맞은편에 앉아 있는 모습. 릴리가 그 옆에서 웃고 희생만으로 지어진 삶이 아니라 마침내 누군가가 그들을 위해 나타난 삶을 살고 있는 모습. 그는 일어서서 문으로 걸어가 비서를 불렀어요. 어제 사라 파커 씨가 입원했던 병원이 어딘지 알아봐 주세요. 그는 침착하게 말했어요. 꽃이랑 어린 아이를 위한 선물도 보내고 사라 씨가 괜찮아지면 공식 면접이 가능한지 물어보세요. 그리고는 다시 릴리를 바라봤어요. 릴리는 이제 파일을 손에 들고 의자 옆에 당당하게 서 있었죠. 오늘 와줘서 고마워. 그가 말했어요. 정말 용감한 일을 했어. 그녀는 장난스럽게 어깨를 으쓱했어요. 엄마가 저보고 늘 용감하대요. 알버트는 그녀를 위해 문을 열어주었어요. 엄마 말이 맞네. 알버트는 혼자 사무실에 앉아 있었고 파일은 여전히 책상 위에 놓여 있었어요. 방 안은 조용했고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창문으로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죠. 밖에서는 도시는 늘 그렇듯이 바쁘게 움직였지만 안에서는 뭔가가 변했어요. 그는 다시 파일을 열었어요. 의무감이 아니라 진정한 호기심 때문이었죠. 사라 파커, 그녀의 이름은 페이지 맨 위에 깔끔하게 타이핑되어 있었어요. 그 아래에는 간결하고 잘 정리된 이력서가 펼쳐져 있었는데 유명한 직함이나 고위직의 기록이 아니라 약속과 인내의 기록이었죠. 학업 성과, 유명 대학 전액 장학금, 신입생 때 우등생, 학생 마케팅 동아리 회장, 동료 멘토. 그녀의 학점은 인상적이었고 교수들은 극찬하는 추천서를 써주었어요. 그리고 갑작스러운 공백. 학위도 완성하지 못했고 인턴십도 없었죠. 대신 다음 섹션은 아르바이트 직책의 연속이었어요. 웨이트리스, 가정부, 배달원, 심야 청소부. 아무도 자랑하지 않는 그런 직업들. 아기의 머리 위에 지붕을 얹어주는 그런 직업들. 알버트는 천천히 읽으며 모든 세부사항, 모든 선택을 흡수했어요. 이력서 맨 아래, 마지막 경력란 아래에 작은 손글씨 메모가 그의 눈에 들어왔죠. 부드러운 잉크로 살짝 비스듬히 쓰여 있었는데 극적이지도 애원하지도 않았죠. 동정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진정한 기회를 바랄 뿐입니다. 그는 그 단어들을 응시했어요. 그 말들은 어떤 자기소개서보다 더 많은 것을 담고 있었죠. 알버트는 의자에 기대어 앉아 창밖을 내다봤어요. 사색에 잠긴 표정이었죠. 그는 논리와 데이터, 측정 가능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회사를 세웠지만 이것, 그녀에 대한 무언가는 그 모든 것을 뚫고 들어왔어요. 그녀를 불쌍하게 여겨서가 아니라 그녀를 존경했기 때문이었죠. 그는 일반적인 면접에서는 결코 드러나지 않는 끈기, 야망이 아닌 필연성에서 비롯된 회복력, 그리고 단순히 직원을 넘어 리더를 만들어내는 조용한 강인함을 보았어요. 그는 인터콤을 눌렀어요. 샬롯, 네, 사장님. 시티 종합병원에 배달을 보내야겠어요. 잠시 멈춤. 물론이죠. 뭘 보내드릴까요? 알버트는 일어나 책장으로 가서 한때 아기를 낳은 동료에게 주려고 했던 작은 선물 상자를 꺼냈어요. 한 번도 써본 적 없는 것이었죠. 그리고 아래층 꽃집에 간단한 것, 너무 화려하지 않고 그저 예쁜 것으로 준비해달라고 하세요. 샬럿은 망설였어요. 누구에게 보내는 건가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부드럽게 말했어요. 사라 파커요. 메시지는요? 알버트는 이력서를 다시 한번 쳐다보고는 대답했어요. 아직 만나지 못한 가장 강인한 여성에게. 아침 햇살이 병원 블라인드 틈새로 스며들어 사라의 창백한 뺨에 따뜻하게 닿았어요. 머리는 둔하게 아팠고 열 때문에 몸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뭔가가 달랐어요. 방 안의 공기는 이상하리만큼 거의 깨지기 쉬운 듯한 고요함을 품고 있었죠.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것을 봤어요. 병상 옆 박자에 놓인 부드러운 파스텔 색조의 작은 들꽃다발이었죠. 그 옆에는 심플은 크림색 종이에 세틴 리본으로 예쁘게 포장된 작은 상자가 놓여 있었고 꽃에 기대어 놓인 쪽지도 있었어요.
혼란스러운 사라가 떨리는 손가락으로 쪽지에 손을 뻗었어요. 아직 만나지 못한 가장 강인한 여성에게 그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깜빡이며 똑바로 앉았어요. 자신에게 온 것이었죠.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자 작은 초코우유 팩과 손으로 쓴 카드가 들어있었어요. 사치스럽지는 않았지만 믿을 수 없을 만큼 사려 깊은 선물이었죠. 릴리? 그녀의 속이 울렁거렸어요. 공포가 가슴을 조여오는 가운데 그녀는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지난밤 너무 기운이 없어 잠들어 버렸는데 딸이 무슨 짓을 한 걸까? 허둥지둥 가방에 넣어두었던 회사 연락처로 전화를 걸었어요. 부드러운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브레이드넷 컴퍼니입니다. 샬럿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사라 파커입니다. 그녀는 여전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제 딸이 겨우 4살인데 어제 제 이력서를 가지고 회사에 갔을 거예요. 정말 죄송해요. 해를 끼칠 생각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냥 상대방 여자가 부드럽게 웃었어요. 파커 씨,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사실 따님은 저희 로비에 들어선 사람들 중 가장 용감한 분일 거예요. 저희 CEO께서 아주 깊은 인상을 받으셨답니다. 사라가 얼어붙었어요. 당신네 CEO가요? 네, 샬럿이 따뜻하게 대답했어요. 몸이 좀 괜찮아지시면 정식으로 만나 뵙고 싶어 하세요. 오늘 오후에 시간을 비워두셨어요. 사라의 숨이 턱 막혔어요. 확실해요? 아주 확실해요. 그날 오후 사라는 우뚝 솟은 브레이드넷 컴퍼니 건물 앞에서 택시에서 내렸어요. 여전히 열이 남아있어 다리는 후들거렸고 뺨은 상기되어 있었지만 가방을 꽉 움켜쥐었어요. 가장 좋은 옷은 아니었지만 가장 깨끗한 네이비색 블라우스와 스커트로 갈아입었어요. 금발머리는 단정하게 뒤로 묶었죠. 애써 긴장을 풀려고 했지만 심장은 끈질기게 두근거렸어요. 로비 안에서 접수원은 그녀를 오랜 친구처럼 반겼어요. 파커 씨, 다시 오신 걸 환영해요. 샬럿이 친절하게 말했어요. 사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세요. 사라는 샬럿을 따라 조용한 복도를 지나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엘리베이터 안의 침묵은 그녀가 몇 년 동안 품어왔던 온갖 두려움과 희망으로 가득 찼어요. 꼭대기층에 문이 열리자 샬럿은 비켜섰고 저 안에 계세요. 사라가 고개를 끄덕이며 안으로 들어섰어요. 사무실은 넓고 현대적이었으며 자연광으로 가득했어요. 창가에 놓인 큰 유리 책상에는 검은 머리에 키 큰 남자가 침착하고 정확한 분위기를 풍기며 서 있었어요. 알버트 브레이든이었죠. 그는 고개를 들어 미소 지었어요. 예의 바르지도 억지스럽지도 않은 진정한 미소였죠. 파커 씨, 그가 앞으로 걸어오며 말했어요. 몸이 괜찮아지셔서 다행입니다. 사라의 눈이 살짝 커졌어요. 갑자기 자신이 너무 작게 느껴졌고 상기된 뺨과 떨리는 손을 의식하게 되었죠. 감사합니다. 제 딸 때문에 정말 죄송해요. 알버트는 부드럽게 손을 들어 그녀를 멈춰 세웠어요. 사과할 필요 없어요. 그가 말했어요. 따님은 제가 본 것 중 가장 설득력 있는 발표를 했어요. 사라가 눈을 깜빡였어요. 그는 책상 앞 의자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앉으세요. 그녀는 다리를 꼬고 가방을 방패처럼 무릎에 올려놓은 채 앉았어요. 알버트도 앉았고 잠시 동안 그저 그녀를 응시했어요. 아시겠지만 그는 책상 위 파일을 톡톡 치며 말했어요. 저는 수천 개의 이력서를 읽었지만 따님처럼 놀라운 추천서와 함께 온 것은 처음이에요. 사라의 입술이 살짝 벌어졌고 심장이 쿵쿵거렸어요. 알버트는 다시 한번 미소 지었어요. 이번에는 더 부드러웠죠. 따님은 제가 만난 어떤 사람보다 당신을 더 믿고 있어요. 사라는 잠시 눈을 내리깔았고 뺨이 화끈거렸어요. 릴리는 제 세상의 전부예요. 알 수 있어요. 알버트가 말했어요. 그래서 당신이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정말 기대돼요. 사라는 눈에 희망을 담고 그를 올려다봤어요. 사라의 브레이드는 컴퍼니에서의 첫날은 마치 다른 세상으로 발을 들여놓는 것 같았어요. 유리벽, 끊임없이 들리는 하이힐 소리, 효율적인 업무의 조용한 윙윙거림. 그것은 한때 그녀가 꿈꿨던 모든 것이자 자신이 결코 잘 해내지 못할까봐 두려워했던 모든 것이었죠. 알버트는 그녀에게 주니어 프로젝트 어시스턴트 자리를 제안했어요. 그녀는 인턴십이나 서류 정리 같은 임시직을 예상했지만 이건 진짜였어요. 팀원들은 예의 바르지만 거리를 두었죠. 그녀의 옷은 평범했고 신발은 살짝 낡았어요. 그녀는 다른 사람들과 달라 보였고 다르게 말했어요.
많은 동료들은 굳이 묻지 않아도 그녀가 아이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죠. 일부는 그녀가 동정심으로 고용되었다고 속삭였고 몇몇은 그저 그녀를 무시했지만 사라는 움츠러들지 않았어요. 일찍 출근하고 늦게까지 남았으며 메모하고 질문했어요. 모든 교육 영상을 습득하고 모든 회사 보고서를 읽었죠. 선임 어시스턴트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정리하고 후속 조치를 취하는지 지켜봤어요. 그녀의 손가락은 마치 학교를 떠난 적 없는 것처럼 키보드 위를 날아다녔고 실수했을 때 물론 그랬지만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치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았어요. 천천히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슬라이드 수정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부탁했고, 다른 누군가는 회의 일정을 잡아줄 수 있는지 물어봤죠. 그리고는 누군가가 고맙다고 말했고, 진심이었어요. 하지만 단 한 사람은 결코 그녀를 의심하지 않았어요. 알버트였죠. 그는 절대 곁에 머물거나 간섭하지 않았지만 면밀하게 지켜봤어요. 회의에서 사라의 이름이 언급될 때면 그는 몸을 기울여 그녀가 무엇을 기여했는지, 그녀의 아이디어가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 물었어요. 그는 모든 것을 알아차렸죠. 릴리가 열이 나서 사라가 조금 늦을 것 같다고 전화했을 때 알버트는 그녀에게 개인 메시지를 보냈어요. 가족이 먼저입니다. 필요한 만큼 시간을 가지세요. 또는 그녀가 점심을 거르는 것을 알아채고 비서에게 일부러 휴게실에 샌드위치를 하나 더 가져다 놓게 했을 때도 있었죠. 프로젝트 검토 중에는 항상 그녀가 테이블에 앉고 뒤쪽에 앉지 않도록 신경 썼어요. 그는 아무 말도 직접 하지 않았지만 사라는 알았고 오랜만에 처음으로 사라 자신을 믿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저녁 대부분의 사무실 불이 꺼진 한참 후 사라는 책상에 앉아 중요한 고객을 위한 발표 자료 수정을 마무리하고 있었어요. 창문 너머로 도시의 부드러운 불빛이 반짝거렸죠. 눈은 피곤했고 손가락은 뻣뻣했지만 그녀는 드문 충족감을 느꼈어요. 알버트가 다가오는 것을 그녀는 그가 말을 걸기 전까지는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여기 사람들은 10년 일한 사람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군요. 그녀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고 이내 웃었어요. 아마 10년치를 따라잡아야 하나 봐요. 그가 그녀의 책상 옆 의자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앉아도 될까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잠시 동안 그들은 그저 앉아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고요함에 둘러싸여 있었고 아래 도시의 웅성거림이 들렸죠. 그리고 사라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기 같은 곳에 오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알버트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어요. 왜요? 그녀는 망설였어요. 대학에 다녔어요. 그녀는 천천히 말했어요. 마케팅 전공이었는데 정말 좋아했어요. 계획도 있었고 인턴십도 잡혀 있었죠. 그리고 그녀는 숨을 들이켰어요. 누군가를 만났어요. 그 사람이 전부인 줄 알았죠. 1학년 때 임신했어요. 알버트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지만 시선은 부드러워졌어요. 같이 헤쳐나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은 떠났어요. 사라져버렸죠. 그녀는 다시 멈췄어요. 부모님은 제가 모든 것을 망쳤고 그들에게 창피를 주었다고 했어요. 아기를 포기하든가 아니면 떠나라고 했죠. 알버트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떠났어요. 그녀는 간단히 말했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가지 않았죠. 그녀는 손을 내려다보며 천천히 비틀었어요. 저는 릴리를 택했어요. 엄마가 되는 것을 선택했지만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해야 했죠. 학위도, 아파트도, 제가 꿈꿨던 미래도요. 알버트는 책상을 가로질러 그녀의 손 위에 조용히 자신의 손을 얹었어요. 그녀는 멈칫했어요. 동정이나 아니면 더 나쁜 연민을 예상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어요. 나도 버려졌어요. 그가 말을 이었어요. 10살 때였죠.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형제자매도 아이를 원하던 친척도 없었어요. 여기저기 옮겨다니며 혼자 살아남는 법을 배웠죠. 저는 제 삶을 통제하고 싶어서 이 회사를 세웠지만 당신이 가진 것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게 뭔데요? 그녀가 속삭였어요. 용기요. 그가 말했어요. 사라, 당신은 모든 것을 잃을 각오를 하고 사랑을 선택했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가득 찼어요. 제가 약하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녀가 말했어요. 당신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다시 침묵 속에 앉아 있었어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었죠. 그 고요함 속에서 뭔가가 변했어요. 존경심은 깊어졌고 마음의 벽은 부드러워졌으며 오랫동안 혼자 살아남는 데 익숙했던 두 사람은 이해받는다는 낯선 위안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몇 달이 지나면서 사라의 세상은 서서히 변했어요. 그녀는 우아함과 끈기로 자신의 역할에 적응해 나갔죠. 한때 그녀를 무시했던 동료들은 이제 그녀에게 조언을 구했어요. 그녀는 더 이상 단순한 보조 직원이 아니라 실수를 찾아내고 조용히 해결책을 제시하며 꾸준하고 세심하게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었죠. 이제 사라의 이름은 무게가 실렸고 사람들은 그녀의 이름을 들을 때마다 저절로 존경심을 표했어요. 알버트도 이 모든 것을 지켜봤어요. 더 이상 그녀의 진척 상황을 감시할 필요가 없었죠. 그녀의 일 자체가 말해주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여전히 그녀를 확인해야 할 이유들을 찾았어요. 이미 답을 아는 질문들, 작은 핑계들, 그리고 그녀의 책상 옆을 지나갈 때면 그의 시선은 종종 필요 이상으로 오래 머물렀죠. 그가 정이 든 것은 사라뿐만이 아니었어요. 릴리도 그랬죠. 매주 금요일 오후 릴리는 유치원 수업이 끝나면 회사로 왔어요. 복도를 마치 자기 집인 양 뛰어다녔죠. 알버트의 사무실 소파에 앉아 색칠놀이를 하며 작은 발을 흔들면서 알버트 삼촌이 전화를 끊기를 기다렸어요. 가끔 그는 그날의 마지막 회의를 취소하고 릴리와 밀크쉐이크를 마시러 나가기도 했어요. 그들만의 의식이 있었죠. 릴리는 알버트의 관심을 받고 싶을 때 그를 보스 아저씨라고 불렀고 그는 릴리를 진정한 CEO라고 불렀어요. 회사 야유회에서는 릴리가 그의 어깨에 앉아 돌아다녔고 구내식당에서는 늘 그를 위해 마지막 쿠키를 남겨두었죠. 사라는 이 모든 것을 지켜봤고 매 순간 그녀의 마음은 충만해지면서도 더 두려워졌어요. 너무 오랫동안 조용히 사랑해왔고 희망을 현실적인 필요 아래 묻어두었으니까요. 이제 사랑은 매일 그녀의 눈앞에 나타났고 딸을 어깨에 태운 채 웃고 있었죠. 어느 날 저녁 퇴근 시간이 훨씬 지나 세 사람이 알버트의 사무실에 앉아 있었어요. 릴리는 주스 박스를 들고 스케치북에 색칠을 하며 구석에 웅크려 콧노래를 불렀죠. 사라와 알버트는 프로젝트 정리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었는데 서로의 상처를 보고도 함께 있기로 선택한 사람들만이 나눌 수 있는 편안한 웃음소리가 오고 갔어요. 일을 마친 사라는 뒤로 기대며 기지개를 켰어요. 릴리 피곤한 것 같아요. 그녀는 릴리를 쳐다보며 말했어요. 알버트도 릴리를 보며 내려갈 때 안고 갈 수 있어요. 사라가 웃으며 일어섰어요. 가방 좀 챙길게요. 그녀가 돌아서는 순간 뒤에서 릴리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사라가 돌아섰어요. 알버트 삼촌을 아빠라고 불러도 돼요? 방 안은 완전히 정지했어요. 알버트는 굳어버렸고 사라는 손에서 가방이 살짝 미끄러지는 것도 모른 채 릴리를 멍하니 바라봤어요. 릴리는 순수하고 진지한 눈으로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아저씨는 항상 저를 안아주고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엄마처럼 책도 읽어주고 엄마를 웃게 해주잖아요. 사라의 눈은 순식간에 눈물로 가득 찼고 숨이 턱 막혔어요. 놀라서가 아니라 확신 때문이었죠. 마음속 깊이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알버트가 릴리를 마치 소중한 존재인 양 바라보는 방식, 사라를 마치 그녀가 속한 곳에 있는 것처럼 말하는 방식, 그리고 그들 사이에 느껴지는 조용한 안정감에서 이미 알았어요. 한때 자신 주변에 강철벽을 세웠던 이 남자는 그들을 받아들였고 어느새 그들은 둘 다 예상치 못했던 무언가를 만들어냈어요. 가족을. 그녀는 릴리 앞에 무릎을 꿇고 부드럽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가, 네가 부르고 싶은 대로 불러도 괜찮아. 그리고는 알버트를 향해 돌아섰어요. 그의 얼굴에서 무엇을 발견할까 두려웠지만 그는 이미 그들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어요. 그는 그들 둘 옆에 웅크리고 앉아 부드러운 눈으로 릴리를 그리고 사라를 바라봤어요. 영광으로 생각해요. 그가 말했어요. 사라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이제는 두려움이나 안도감이 아닌 훨씬 더 깊은 무언가, 즉 소속감에서 비롯된 눈물이었죠. 1년 후 사라 파커는 더 이상 희망과 이력서 외에는 아무것도 없이 브레이든 앤 컴퍼니에 들어섰던 초조한 젊은 엄마가 아니었어요. 그녀는 이제 사라 파커 프로젝트 팀장이었어요. 자신감 있고 침착했죠. 회의를 주도하고 주니어 직원을 이끌었으며 회사 내 모든 곳에서 칭찬을 받았어요. 그녀의 이름은 성공 보고서에 오르내렸고 중요한 대화에서 언급되었죠. 그리고 언제나 가까이 조용하고 꾸준하게 알버트가 있었어요. 한때 그들의 관계가 사적이었어요.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역할과 회사 그리고 서로에 대한 존중 때문이었죠. 하지만 몇 주가 몇 달로 바뀌면서 숨기는 것이 불가능해졌어요.
알버트는 매주 월요일 아침 릴리에게 가장 좋아하는 페이스트리를 가져다 주었고, 사라는 유일하게 그의 회의를 방해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방 건너편에서 서로의 눈이 마주치는 방식은 아무도 설명할 필요 없는 이야기를 말해주었죠. 그것은 결코 사무실 가십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진짜였고 사람들이 조용히 응원하는 관계였죠. 사라는 팀원들의 존경을 받았어요. 단순히 업무 윤리 때문만이 아니라 그녀의 친절함 때문이었죠. 그녀는 생일을 챙기고 밤늦은 프로젝트를 도와주었으며 무시당하는 기분이 어떤 것인지 기억했어요. 릴리도 회사 문화의 일부가 되었죠. 휴게실에는 그녀만의 자리가 있었고 사무용품 캐비닛에는 크레용을 위한 서랍이 있었으며 임원들과 인턴들로 이루어진 팬클럽도 생겼어요. 그녀는 한때 분기별 회의를 안녕하세요 팀이라는 활기찬 인사로 시작했고 아무도 그것을 잊지 못했죠.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녀는 회사 공주님이었지만 알버트에게는 그저 자신의 딸이었어요. 연례 크리스마스 갈라의 밤, 볼륨은 부드러운 금빛과 숲색, 녹색 요정 등으로 반짝였어요. 벨벳 덮인 테이블 위에는 조명이 드리워졌고 음악이 연주되었으며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고 샴페인이 흘러넘쳤죠. 사라는 깊은 푸른색 드레스를 입고 커다란 트리 옆에 서 있었는데 조용한 우아함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금발머리는 반짝였고 그녀의 미소는 차분하고 확신에 차 있었죠. 릴리는 하얀 드레스에 은색 신발을 반짝이며 옆에서 웃고 춤추고 있었어요. 한때는 이런 것들과 자신을 분리시켰던 그였지만 오늘 밤만큼은 과시하기 위함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그들 곁에 가까이 머물렀어요. 나중에 누군가 잔을 두드렸고 방 안은 조용해졌어요. 알버트가 앞으로 나섰어요. 이맘때쯤이면 보통 숫자, 성장, 목표에 대해 이야기하죠. 그는 사라를 흘끗 보며 말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오늘 밤에는 제 인생을 바꾼 무언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는 릴리를 바라봤어요. 릴리는 뺨에 설탕 프로스팅을 묻힌 채 쿠키 2개를 맛있게 먹고 있었죠. 1년 전 저는 제가 본 것 중 가장 예상치 못한 입사 지원서를 받았습니다. 키가 1m도 채 안 되는 분홍색 드레스를 입고 자신보다 2배는 큰 이력서를 들고 직접 전달해 주었죠. 방 안에서는 웃음이 터져 나왔고 사라는 이미 눈물이 핑 도는 얼굴을 가렸어요. 알버트는 미소 지었고 이내 진지해졌어요. 그 어린 소녀는 두려움 없이 제 사무실로 걸어 들어왔어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고 그 순간 그녀는 이력서 이상의 것을 가져다 주었죠. 희망, 용기, 그리고 제가 결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것의 시작을요. 그는 사라와 릴리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그들을 가까이 당겼어요. 두 분께 그가 이제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부드럽게 말했어요. 나타나주고 버텨주고 그리고 제가 필요할 때 정확히 제 삶으로 걸어 들어와줘서 고마워요. 그리고는 릴리에게 몸을 돌려 미소 지으며 속삭였어요. 그 분홍색 드레스에 그 거대한 이력서를 들고 내 사무실로 들어와줘서.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고 잔 부딪히는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반짝이는 불빛 아래 그들은 함께 서 있었어요. CEO, 직원, 그리고 아이로서가 아니라 훨씬 더 오래 지속될 무언가로서. 용기와 믿음, 그리고 미지의 세계로의 잊을 수 없는 걸음에서 태어난 가족으로서. 그렇게 분홍색 드레스를 입은 어린 소녀는 사랑, 용기, 그리고 엄마의 이력서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채 자신을 위해 만들어지지 않은 세상으로 걸어 들어가 그것을 영원히 바꾸어 놓았어요. 때로는 가족은 우리가 어디에서 왔느냐가 아니라 삶이 힘들 때 누가 우리 곁을 걸어주느냐에 달렸고, 때로는 사랑은 이사회실이나 병원 침대 혹은 아이의 마음처럼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우리를 찾아냅니다. 이 이야기가 저희에게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려요. 앞으로도 가슴을 울리는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